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통령 후보들도 앞다투어서 신년 메시지를 내놨죠. 예, 저희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까지 네 후보의 신년 메시지를 모두 모아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과거로 돌아가느냐, 통합과 경제 부흥의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하는 힘은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나옵니다. 올해는 힘을 모아 코로나를 이겨내고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열어갑시다. 2022년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쓰겠습니다. 땀 흘린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 곳곳에 정의와 공정이 뿌리 내린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예, 한 문장씩 우리가 들어봤어요. 이렇게 지지율 격변 속에서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주목할 뉴스들 많죠? 그렇습니다. 일단 10% 안철수의 엇갈린 시선 예. 있습니다. 신년이 되면서 일제히 여론조사들이 쏟아졌는데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일단 저희 CBS 거랑 그 지상파 3사 조사에선 각각 안철수 후보가 6에서 8%대를 기록했거든요. 이것도 지금 다 상승세긴 한데 네. 아예 10.3%까지 지지를 받은 게 세계일보 리서치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 여러 조사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10%포인트 정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재명 후보가 골든크로스를 이룬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지면서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데스크로스가 된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약진도 윤석열 후보 표심 이탈의 결과, 즉 반사 이익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정치권에서 이제 당장 주목되는 건 역시 단일화 이슈가 될 텐데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김종인 위원장부터도 단일화가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될 거다라면서 미묘한 기류 변화를 보였습니다. 원래 김종인 위원장은 단일화 얘기는 그냥 일축해 버렸었거든요. 이게 분명히 톤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도 이제 송영길 대표가 안 후보 쪽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 내일 기자회견에서 통합정부론 구상에 단일화 관련 내용이 포함이 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지지율 지금 뭐 표들을 쭉 보면은 흐름이 뚜렷한 흐름이 있습니다. 수치들은 좀 다른데 윤석열의 하락세, 이재명의 상승세, 안철수의 급부상. 그렇죠? 그래서 지금 12월 28일부터 1월 1일까지 발표일 기준으로 총 22개의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요? 많이 나왔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전화 면접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잘 나오고 ARS 자동응답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잘 나오는 게 트렌드였거든요. 네. 근데 전화 면접에서 이재명 10승 0패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ARS에서도 이재명이 9승 3패.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이겼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19승 3패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게. 그러니까 원래 윤석열 후보의 완전한 우위 국면이 쭉 지속이 되다가 엎치락 뒤치락이 있다가 지금은 그것이 이재명 후보의 완전한 우위로 뒤집힌 국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보수 진영이 완전 국민의힘 쪽은 완전 뒤숭숭합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대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떨어진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제 그 청년의 꿈에 그 지지자가 물어보니까 탄핵 대선 때도 4% 지지율로 시작해서 24%로 마감했다. 본인이 2017년 나온 대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4%도 아니고요. 그 당시 그러니까 2017년 3월 조사를 제가 보니까 그때는 홍준표 후보가 1%더라고요. 이래서 시작해가지고 24까지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정도 가져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20%가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뭐 안철수 후보의 몸값은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 지금 윤석열 후보는 그 연말만 해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들을 냈잖아요. 뭐 미친 뭐 이런 발언도 하고 가짜다 뭐 가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캠프 내부에서는 이게 오히려 굉장히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그 새해에는 지금 공약을 발표하는 거에 지금 집중을 해서 하루에 4개의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디지털 플랫폼 정부, 한국형 반값 임대료, 네.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 이거 하루에 4개씩 정책 메시지를 던지는 거군요. 정책 메시지를 던진다라는 건데 너무 많이 던져가지고 오히려 조금 반감된 거 아닌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거고, 또 이 윤석열 후보 측의 난맥상이 뭐냐면은 게임 매체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서면 인터뷰를. 네. 근데 윤석열 캠프 측에서 나간 게 메시지가 게임은 질병이다. 뭐 이런 이제 그런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사실은 좀 이슈가 됐던 거잖아요. 음. 게임으로 인한 것을 뭐 질병 코드에 게임 중독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질문을 게임 매체에서 던진 건데 예. 윤석열 후보의 답변이 질병 코드 넣어서 예. 게임 중독을 질병에 넣어야 된다라고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게임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건데 가장 핫 이슈였던 게임 이용 장애에 질병 코드를 붙이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미쳤는데, 이게 더 논란이 됐던 거는 윤석열 후보가 낸 게 아니라 캠프에서 이거를 답변을 했고 윤석열 후보는 이거 자체를 내용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태경 의원이 본인이 확인을 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 모르게 답변이 언론사로 가버린 거예요. 언론사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캠프에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후보가 보거나 예.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윤석열 캠프의 난맥상이 지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에 넣느냐 마느냐는 그 후보자 개인의 판단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어떤 게 옳다 그르다라고 우리가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게임 매체가 게임 매니아들이 보는 것의 인터뷰라면 전략적으로 질병 코드로 넣자라는 말을 하는 게 유리하지가 않은데 왜 이랬을까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후보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랴부랴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어저께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 제목의 글을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난맥상인 거죠. 그래요. 김광일 기자. 지금 이제 분위기는 어떻다고 합니까? 캠프. 특히 또 안철수 후보의 약진 때문에 지금 이제 윤석열 선대위는 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요. 네네. 기자들한테도 오히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인데 그러니까 원래 그전에는 이제 이 단일화 협상을 뭐 1월 말이나 하게 되면 보궐선거 공천권 어떤 뭐 종로 어디로 줄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당협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지 정도가 그 협상의 대가가 될 거다 이렇게 꼽혔었는데 네네. 이제는 후보 자리까지 좀 위협이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최근까지 좀 거친 발언을 내놓으면서 좀 지지층 다지기에 좀 부심했던 거, 그리고 네. 민주당이 또 현실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철수 후보한테 그 러브콜을 보낸 것도 어떤 이런 안철수 후보가 약진한 상황을 또 어떤 고차 방정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인터뷰로 한번 만나보기로 하고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갈까요? 띵동 울리면 못 들어갑니다. 띵동 벨이 울리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죠? 코로나19 방역 패스 오늘부터 이제 유효 기간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백신 맞은 지 6개월이 지난 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다중 이용 시설 접근이 제한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접종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다면 네. 방역 패스가 소멸됐다고 볼 수가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1차가 아니라 2차 접종 기준인 거죠. 네. 2차 접종을 7월 6일 이전에 하신 분들은 3차 접종까지 가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이자 모더나는 2차 접종, 얀센은 1차 접종일 그렇죠. 경우에 그렇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식당 같은 데서 전자 출입 명부 QR 코드를 인식기에다가 대면 이렇게 띵동 하고 올릴 겁니다. 이렇게 올려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반면 유효한 방역 패스의 경우 앱에서 QR 코드 주변에 파란색 테두리가 뜨고요. 네. 인식기에서는 접종 완료자입니다라고 음성 안내가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쓰고 계신 앱과 접종 정보를 업데이트하셔야지 오류 없이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일주일 계도 기간 뒤 다음 주부터는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사적 모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늘 기준으로 2주 더 연장됩니다. 방역 패스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 김준일 기자. 예.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당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의사를 포함해서 시민 1,023명이 지금 방역 패스 취소해달라고 집단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정부 통제하지 말고 무증상 경증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집단 면역을 유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
과도하게 지금 제한을 해가지고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백신 패스를 마치 굉장히 소수의 나라만 지금 적용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내용이 있어서 조금 팩트 체크를 해보자라면은 네. 프랑스는 보건 패스, 이탈리아 그린 패스, 뭐 독일은 3G 룰, 뭐 덴마크 코로나 패스, 백신, 캐나다는 백신 여권 이런 식으로 이 백신 패스,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나라가 선진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12세 이하한테도 뭐 미국, 뭐 뉴욕이나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12세 이하한테도 백신 12세 이상입니다. 12세 이상에게도 백신 패스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한국에만 하는 건 아니고 분명 이게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소송까지 가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은 일주일 동안 136만 명이 확진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20만 명씩 확진됐다고 보면 되고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프랑스 23만 명, 영국 16만 명, 이탈리아 14만 명으로 각각의 나라에서 다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래서 12월 31일에 전 세계에 189만 하루에 189만 명인데 예. 1년 전에 76만 명에 비교하면 2.5배다. 그러니까 전파력이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오미크론 전파력이 어마어마한 건 지금 입증이 다 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치명률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연구 결과가 이제는 좀 나온 거예요? 치명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델타 변이보다는 낮은 것 같다라는 추론이 나오고 있는데 네. 2배에서 3배 가까이 확진자가 더 나오잖아요. 예. 2배,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치명률이 낮아지지 않는 이상 더 그 이하로 낮아지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와버리면. 아. 예.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면은 예. 위중증자의 수도, 그러니까 분자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아, 그래요. 김광현 기자. 네. 마지막 뉴스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또 뚫린 철책. 새해 첫날부터 월북 사건이 있었어요. 예. 접경 지역 비무장지대에는 이제 TOD라고 해갖고 깜깜할 때도 열을 감지해서 관측하는 장비가 깔려 있거든요. 네네. 근데 강원도 동부전선 TOD에서 그제 밤 9시 20분쯤 인적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군이 바로 병력을 투입했지만 이 인물 1시간 20분 뒤에 군사분계선 넘어서 월북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포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 잡혔을 때. 예. 예. 이게 누군지 뭐 간첩인지 탈북자인지 뭐 심지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아직 파악이 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는 접경 지역 경계의 허점이 또 노출됐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날 이미 일반 전초 GOP 시스템에 경보가 울려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철책을 넘어갈 때 이미 CCTV에 잡히고 경보도 울렸는데 3시간 뒤인 비무장지대에서 포착됐을 때에 비로소 이 사람을 포착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후 6시 40분에 그러니까 3시간 전에 철책에 이상이 감지가 된 거고 그때 CCTV가 자동으로 그 지점을 포착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지역을 맡고 있는 22사단에서 초동 조치 부대가 출동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서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출동까지 했는데 그냥 온 거예요? 예. 참 이게 걱정이 몇 가지가 되는데 우선 그 넘어간 월북자 북한에서는 코로나 막는다고 국경지대에 월경하는 사람들 다 사살하지 않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2년 전에 2020년에 그 한국 사람이 네, 공무원이 그 바다에서 사살된 거가 있죠. 그리고 표류하다 이제 거기까지 갔던 표류하다가 사람. 거기까지 가가지고 바로 사살된 경험도 있고 이제 탈북자가 다시 재차 북한으로 넘어갔을 때도 국경을 그 개성시를 20일 동안 봉쇄해 버렸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 뭐 우려가 전혀 코로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생사가 확인이 안 되는 거고 22사단인데 이게 여기 별들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우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노쿠기순. 예. 그 여기죠. 예. 노쿠기순도 여기고 지난번에 강화도 통해서 그 수영해서 넘어간 사람 있지. 월북한 사람. 그것도 22사단이고 예. 다 여기예요. 그러니까 22사단이 어려운 게 해안도 지켜야 되고 북한하고 경계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하는데 굉장히 넓어요. 봐야 되는 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장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줬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계속 발생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헤엄쳐서 넘어간 건 강원도였군요. 예. 자, 어쨌든 다 22사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2사단이 그 경계를 책임져야 되는 구간이 육상도 있고 산악지대도 있고 해안도 있고 다 합치면 이제 한 100km 정도 되거든요. 네. 일반 다른 군부대가 한 25에서 40 정도
40km 정도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어갖고 경계하기가 훨씬 애초부터 좀 어렵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지도 또 인력으로 좀 관측을 잘 할지 앞으로 좀 계속 더 대안을 좀 세워봐야겠습니다. 저는 그 철책에 넘어갈 때 경보 울린 걸 몰랐던 걸로 여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김관일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걸 듣고 출동까지 했는데 그냥 왔다? 현장에 더 생기는데요? 출동한 부대가 상급 부대 그 22사단에 보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상 없다고. 이거는 좀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 2부에서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이 문제는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